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이 시간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가 있었던 사건, 사고와 화제의 말말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입니다. 차량 결함 없다. 어떤 이야기인지 짐작이 가죠.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운전자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을 해봤죠. 예, 지난달 7월 1일 오후 9시 27분께 발생했던 사고죠.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다가 가속해서 인도로 돌진했고, 이 사고로 9명의 사상자를 발생했던 아주 충격적인 사고였습니다. 네. 이 사고에서 피혐의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차장 출구 약 7, 8m 전부터 우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서 밟히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일 뿐이다. 내가 문제된 운전을 하지 않았다. 나의 과실은 없었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러한 주장은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피혐의자 주장에 대하여 류재혁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은 1일 오전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 자리를 열었고요. 여기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적으로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 내려졌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경찰은 차 씨의 주장에 따라서 당시 제네시스 G80 차량과 그리고 블랙박스, EDR, 그리고 주변에 CCTV 12대, 그리고 주변 차량들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4대까지 전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 먼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가속장치,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기록 장치 EDR에는 정상적으로 기록된 흔적만이 보일 뿐이었고, 오히려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 브레이크가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밟혀지지 않았다, 작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CCTV 영상과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을 때에도 충돌 직후에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전멸하는 것 외에는 주행 중에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도, 즉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다 확인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까지 확인됐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즉 엑셀의 변유량은 최대 99%부터 0%까지로 피의자가 엑셀러레이트를 밟았다 뗐다 하는 것이 보였고, 무엇보다도 피의자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그 엑셀의 정형 문양이 그대로 발견되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차량 결함이 아니라 피의자가 본인의 기억과 인식과는 다르게 엑셀을 밟았던 상황이었음을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처음 주장대로 급발진은 전혀 아니었던 거죠. 네. 안타깝다는 말밖에는 달리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참, 가해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피의자인 차 씨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입건이 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검찰은 차 씨를 구속 송치한 상황입니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인데도 그 최고 수위가 5년형에 그치는 건가요? 사실 하나의 행위로 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우리 법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형에 대해서 가중해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가중해서
상한치를 높일 수 있을지언정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9배다 이런 식의 배상은 아닌 거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건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상한이 금고 5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역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금고에 관해서는 무엇일까 갸우뚱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교도소에 구금은 되어 있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확히는 징역보다는 또 한 단계 낮은 형벌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아서 그 실형을 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예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시청역 앞 사고가 워낙 중차대한 결과를 빚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법조계 등에서는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전남 여수에서 교통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이 사고에서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3년, 즉 실형을 면했다는 거죠. 또한 지난해 11월 전북 순창에서도 발생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피해자 등과 유족 등과 합의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역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결과에 비해서는 대부분 실형조차 면하는 굉장히 가벼운 형벌이 내려지는 것인데요. 해외의 처벌리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가볍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 일본에서는 만약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 실제 단순 과실 교통사고일 뿐이다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서 우리나라보다는 상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텍사스주에서는 여러 명을 사상했다면 징역 60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고 플로리다주에서는 23년의 징역형이 실제 선고된 바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형으로는 불가한 상황이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있죠. 이 때문에 현재 일각에서는 중차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라면 좀 더 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상한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청력사고 정말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더욱더 강화된 처벌, 현실화된 처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 맞지? 네,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20대 남성 2명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집에 홀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에 찾아가서 성폭행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네, 지난 14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여학생이 2명의 남성과 SNS를 통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두 남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대 남성 A가 12살 초등학교 여학생인 이 피해 여성의 집을 방문해서 성폭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8시간 뒤에 또 다른 20대 남성이 또다시 그 집을 방문해서 이 여학생을 성폭행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모르는 두 남성이 연달아서 피해 여학생의 집을 찾아가서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20대 남성 2명도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남성 1명은 체포영장이 기각됐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두 남성은 어쩔 수 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 그 첫 번째 찾아갔던 그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기각 소식을 듣고는 이러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구속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히는 검찰의 추진이 이렇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이 아니라 체포영장 신청이었다. 즉 도주 우려가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고 통상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에만 영장 발부가 가능한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아마 추정컨대 피혐의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출석을 요구조차 하지 않은 단계에서 먼저 체포영장을 신청한 모양입니다. 이것 때문에 검찰은 결과적으로 체포영장 재신청하라. 그리고 보안 수사를 함으로써 이에 따라 신병을 재검토하겠다라는 취지로 체포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이고요. 추후에 만약 체포영장, 즉 출석의 요구를 했는데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체포영장 신청 이후 청구까지, 발부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피해 학생이 초등학생 12살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님,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는 게 있잖아요.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합의를 해도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폭행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 거죠. 예,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의제라는 것이 간주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즉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은 강간으로 의제하겠다, 간주하겠다라는 취지의 죄명인데요. 네. 구체적인 구성 요건은 이렇습니다. 가해자,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성인인 경우 피해 여성, 상대방이 13세 미만이거나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라면은 설령 그 피해자가 동의를 하고 명시적인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와 합의 유무에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동의와 합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상대 여성이 13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당히 엄중한 죄입니다. 원래 이 죄는 그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의제 강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엠번방 사건이 일어나는 당시 2020년도에 13세 미만만 그리 볼 것이 아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연령의 여성에 대해서도 혹은 남성에 대해서도 성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2020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한번 판단이 있었습니다. 즉 취지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까지도 똑같이 의제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가중된 처벌이다. 처벌의 형량을 너무 높였다라고 해서 위헌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헌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세 이상과 16세 미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된다는 점은 13세 미만과 똑같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요구가 더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똑같이 16세 미만 일괄적으로 의제 강간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체 왜 이렇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건지 참으로 통탄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거운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그 성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숨이 막혔어요. 지난 주말 서울 성수동의 한 공연장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호흡곤란을 호소한 분들도 있었다고 하죠. 예, 본건이 발생한 발생한 장소는 성수동의 한 복합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음악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었는데 보일러룸 서울이라는 아주 특이한 음악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음악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소합니다만 그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DJ인 DJ 패기구라는 분이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출입구에서는 현장에서 표를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인파가 몰리는 한편 내부에서는 3층에서는 또다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로 밀도가 높은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3층에 또다시 사람들이 막 진입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위험천만한 상황들까지 연출이 되는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관람객들이 잊을 수 없는 지난 그 과거에 서울에서 있었던 압사 사고를 또 생각을 하다 보니 급히 소방당국이나 112에 신고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압사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다량으로 접수되었고요. 이 때문에 소방 관계자 등이 현장으로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4시까지 음악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더 이상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새벽 1시 예정된 시간보다 빠른 시간에 자동 해산
행사는 전면 중단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로 결국 호흡곤란 증세를 몇 명이 보였지만 다시 다행히 회복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는 빨리 끝났고 전원 귀가 조치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공연이 중단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공연장이라면 그래도 주최 측이 있었을 텐데 관람 인원 관리가 전혀 안 됐던 걸까요? 네, 사진을 보시면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주최 측이 너무 많은 표를 판매한 것이 아니냐, 수용 가능한 인원을 넘어서 표를 판매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네. 실제로 주최 측이 공연장의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많은 인원에게 표를 팔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 참석했던 공연 관객들이 자신이 그 공연장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봤지만 이 건처럼 당시 건물을 두 겹으로 둘러싼 인원들이 줄을 서 있을 정도였다고 하죠.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관람객으로 몰린 건 처음 본다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이 때문에 주최 측에 대해서 수용 가능 인원보다도 더 많은 표를 판매한 것이 아니냐 의혹 제기를 하지만 주최 측은 일단 그렇습니다. 수용 가능 인원을 충분히 계산해서 정확히 그 범위 내에서 표를 팔았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 대해서 전액 금액을 환불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일 보면서 이태원 참사 떠올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1제곱미터당 수용 가능한 적정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건가요? 네. 이 사건이 발생한 성동구는 지난 28일 성수동에서 열렸던 음악 공연에 대해서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공연 주최사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 관계자에 따르면 공연 개최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등 제곱미터당 입장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요건 아직 불비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다만 구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최 측은 먼저 공연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제출한 재해대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계획서를 좀 검토한다는 것이고요. 또 구청장은 재해대책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최 측에 대해서라면은 6개월 이내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시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일본도 살인사건 발생 전 7번의 기회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밤중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피해자를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 끔찍하고요. 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부터 살펴볼까요?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7월 29일 밤이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심지어 정문 앞 길거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인 37세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 43세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담배를 피려고 길에 서 있는데 그 남성을 상대로 일본도를 휘둘렀다라고 하죠. 휘두르자 이 피해 남성은 얼른 관리사무소 측으로 가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대피한 남성을 또 쫓아가서 계속 일본도를 휘둘렀고요. 휘두른 다음에는 이 가해 남성은 얼른 본인의 집으로 도주를 했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관리사무소 측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조사를 하고 또 피해 남성은 119에 실려서 119 구조대에 병원으로 실려서 이송이 됐지만 이송 도중에 사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두 자녀를 둔 평범한 40대 가장으로 알려졌는데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검이 진행되는데요. 그 사인은 무엇인가요? 예, 이 사고 소식을 접한 일반 시민들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일본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굉장히 긴 길이의 무시무시한 칼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가해자는 이러한 일본도를 가지고 총 길이가 120c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걸 휘둘러서 피해자를 사망시켰는데요. 최초에는 병원으로부터 소견이 다발성 열상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출혈이 많았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사인에 대해서 국과수가 부검 결과를 제출했는데 결과적으로 전신 다발성 자철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좀 익숙한 사인인 거죠. 과거에 부산 금정구에서 발생했던 정유정 사건에서 정유정 씨가 110회 이상 피해자를 흉기로 휘둘렀죠. 그 당시 피해자도 다발성 자절창이라는 사인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에도 피해자가 그러한 내용으로 사망했습니다. 다발성 자절창이라는 것은 몸 여러 곳에 칼로 베인 상처가 많다라는 뜻으로 찔리면서도 동시에 베었다는 뜻인데 이러한 사인으로 사망했다라는 것이 국과수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네, 대화 한번 나눠본 적도 없고요. 오며 가며 마주친 같은 아파트 주민일 뿐인데 자신을 미행한다, 스파이다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남성에 대해서 알려진 점이 대기업에 다니다 퇴사했다 이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에 대해서는 뭐 대기업 다니다가 퇴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기는 한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뭐 퇴사한 지가 좀 한참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2023년 말에 퇴사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올 초에 일본도를 구입을 했다. 그리고 한 달 전 퇴사가 아니라 이미 6개월 전에 퇴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가해자는 범행 이전에도 이미 다른 아파트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가해 남성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고 또 헬스장의 코치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고 또 주변의 놀이터에서 일본도를 가지고 싸우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제를 7번의 기회라고 정한 이유가 있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남성에 대한 7번의 신고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가해 남성에 대해서는 관련되어서 경찰 신고가 17번 정도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 신고에는 가해 남성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주민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혹은 시끄럽게 소란을 부리면서 시비를 건다라는 등등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신고가 7번 정도 접수가 됐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좀 더 면밀히 수사를 했던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 뒤늦게 7번의 신고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일본도 같이 위험한 칼을 일반인이 소지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을 품고 있는데요. 실은 허가받아야 소지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사건에 대해서 다들 의아한 부분이 어떻게 이러한 흉기와 같은 물건을 소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인데요. 현행 총포도검 화형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검을 소지하려고 하면 뭐 집에 있어 쓴 요리용 칼이 아니고요. 긴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이거나 이에 못 미치더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한 이러한 도검을 소지하고자 한다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요. 이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지가 허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총포에 대한 소지 허가와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즉 도검 소지를 할 때에는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유무를 서류로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좀 쉽게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를 보면 신청인의 이름과 직업, 주소 등등은 적지만 이에 대해서 신체 검사서를 첨부한다거나 정신병력에 대해서 기재한 란은 없는 상황이어서 그보다 좀 더 가볍게 도검의 소지가 굉장히 가볍게 허가 내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심지어 한 번 허가를 받고 나면 이후부터는 갱신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소지할 수 있다 보니 이 부분도 총포와는 좀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인 것이지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도검류 관리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영구 소지 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은 굉장히 위험하죠. 이번 사건처럼 집안에서 도검을 소지하고 있다가 마음대로 휘둘러 사상자를 낸 경우에는 그 사람은 처벌할 수 있겠지만 가령 그 소지한 사람의 가족들이 이를 휘둘러서 사상의 관리 책임 버렸다. 소유주에게 또 책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다는 거예요. 공법상의 소지 허가 기준 다 충족했다라는 이유로 이런 부분 때문에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서 도검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로 또 전수조사에 가까운 조사를 벌이고 있고, 앞으로 총포 소지를 허가받고 싶은 자에 대해서는 심층 면접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의자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진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과 치료 이력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강한 의심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이력은 없다고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인가 아닌가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의학적 판단에 있어서 정신장애와 그다음에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 심신상실, 심신미약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다르다고 보는 건데요. 가령 1년 전에 발생했던 신림역의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선 기억하실 겁니다. 피고인이죠. 이 조선에게 대해서 국립병원 의사는 정신병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조선이 심신미약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학적 소견과 그다음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 정신장애 여부는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피해자 가족의 심정은 어떨지 감히 상상조차 못하겠는데요. 경찰청에서 도검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불안함이 참 큰 것 같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의 두 번째 주제는요. 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한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위장한 육군 원사에게 징역 3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중형인데요. 사건 개요부터 살펴주시죠. 네, 작년 3월 8일 새벽 5시에 동해시 인근에서 도로에서 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교통사고의 운전자는 남편이었고요. 조수석에는 그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이 운전자인 남편이 다름 아닌 부사관, 군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최초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로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 가지를 지켜봤을 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 사망한 아내를 봤을 때에는 발목뼈가 골절되는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은 미비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사망을 했는데 남편은 그 부상 정도가 경미했다라고 하죠. 이 부분에 의구심을 가진 경찰이 좀 더 수사를 했는데요. 사고 전후에 남편이 모포나 담요 같은데 아주 큰 물건을 싸서 물체를 차량에 싣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내였습니다. 네. 처음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망한 아내의 처남, 그러니까 아내의 남동생인 것이죠. 이 사람이 부검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운전자인 남편이 졸음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더니 부검이 필요하다는 유족 측의 입장이 있으니 말을 바꿨습니다. 즉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래서 이 상황에서 사고를 내가 위장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더더욱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아내의 시신에 대해서 국과수 부검이 있었는데요. 부검 결과 이 아내는 경부 압박, 그러니까 목을 압박한 상황에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살인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 남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5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35년형을 확정 지은 것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참 의심스러운데, 이 남성이 재판을 거치면서 아내는 자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재판부로서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이 피고인은 아내가 자살한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망한 아내에게는 자살 징후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큰, 끈으로 졸라맨 부분인 거죠. 자살의 동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 사큰도 발생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 자살이라고 하기에는 도구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재판부 판시 내용에 보면은 가계부채로 인하여 아내와 남편 사이 여러 차례 말다툼이 있었다
했다라고 하고요. 사건 범행 당일에도 자녀의 학원비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발견한 과정에서 남편에게 부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부분 때문에 부부 사이에 상당히 큰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확인되었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아내의 자살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망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반성조차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사클이라는 게 끈 자국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군요. 자, 재판 중에 공소 사실이 변경된 점도 눈에 띕니다. 검사가 기소할 때 처음에는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이후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봤는데요. 나중에는 목을 졸라서 정신을 잃자 교통사고로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며 공소 사실을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실까요? 네. 검찰이 당초 공소 제기한 내용은 말씀 주신 것처럼 살해한 후에 그 사고를 내서 위장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살해를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내를 차에 실었고 이 상황에서 교통사고 도중 사망했다라고 하면 공소사실의 살해 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즉 이에 따라서 자칫하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검찰은 최초 기소할 때에는 살해한 후에 사고를 내서 위장했다라고 했지만 재판 도중에 공판 도중에 공소사실을 변경하여서 추가해서 처음엔 사망하지 않았지만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아내를 실어서 교통사고 도중에 사망했다라고 해서 그 기소사실을 추가한 것이지요. 이 사건의 쟁점을 보면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1심에서 35년형을 선고받았고요. 2심과 대법원까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간접 증거만으로 살인 유죄 판결, 쉬운 판결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인죄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중한형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증거가 얼만큼 있는지, 만약에 직접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간접 증거가 얼만큼 충실하게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살인의 간접 증거로 이러한 내용이 있었죠. 먼저 피고인 측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집의 욕실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아내가 사망한 후에 청소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사망한 이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옷과 가방을 폐기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었습니다. 이 역시 살인의 간접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남편은 아내가 평소에 자주 아내를 그 옷과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또 옮겼다는 부분도 이상한 부분이었고요. 이 남편은 자신 졸음 운전을 했다, 운전 미숙이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길은 다름 아닌 남편이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길이었습니다. 이 길에서 과속을 했다거나 중앙선을 침범했다거나 운전상 과실이 있다는 것도 의심스러운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 남편은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모두 살인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간접 증거로 작용을 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재판부는 부검감정 결과 아내가 경부 압박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의식소실 상태에 빠졌고 그 후에 교통사고로서 척추뼈 등이 골절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살인죄로 인정할 증거로 보았던 것이죠. 그렇군요. 이 재판부가 인정한 게 모두 사실이라면 35년형이 과연 적정한 수의 처벌인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저도 사형, 무기징역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형량을 정한다는 건 상당히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죠, 요인들이 있죠. 이런 부분을 감안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부부관계에서 사망 전에 여러 가지 가정을 위해서 같이 보필했던 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양형에서 좀 감형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형벌 수준이 다른 해외의 수준보다 좀 낮은 편이 사실인 것이죠. 네, 보통 사형하고 그 무기징역을 가르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다양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범행의 동기나 방법이나 그리고 그 범행 당시까지 발생했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여러 가지를 보아서 이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안면을 모르는 사람 사이에 낯선 사람들 사이에 발생했던 묻지마 살인과 이러한 살인 범행은 좀 다르게 보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의 두 번째 주제는요, MZ 세대도 당한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중국에 거점을 두고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돈을 가로채온 보이스피싱 2개 조직 총책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들 조직 관련 범죄 피해액만 상당하다는데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요즘엔 좀 새로운 방식으로 또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번호를 바꾸는 것이죠. 이것을 활용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올해 3월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이 중국, 태국, 남아공 등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역대급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 조직을 적발했고요. 총 21명을 구속 기소했다라고 합니다. 이 변작 중계기라는 것은 금융이나 보험 등 고객 상담 업무가 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편의를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기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아지면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면 아예 받지 않거나 부모님께도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마셔야 된다 이렇게 주의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보통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이렇게 뭐 넘어가기도 하는데 요즘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도 전화가 와서 받아봐도 보이스피싱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심박스라고 해서 일명 번호 변작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전화나 혹은 해외에서 걸려오는 번호가 수상한 것은 이제 안 받죠. 안 받다 보니까 이 번호들을 변작기를 꽂아서 010 번호로 바꾸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이것이 이번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이 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번호를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회신을 개통해야 되고 여러 개의 단말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비용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 보니 유심칩을 여러 개를 꽂습니다. 다수의 유심칩을 장비에 꽂아서 통화를 하게 되면 발신 번호가 유심칩마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것은 고객 대응 콜센터 시스템에서 이미 과거부터 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010 번호를 사용하려면 회신 번호만큼 단말기를 개통해야 되는데 그것이 비용적으로 부담되다 보니 기업들이 먼저 활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번호 변작기 이거 괜찮나? 적법한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유통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발신번호를 속인다거나 혹은 상대를 기망한다거나 하는 것은 엄연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죠. 해당 법령에서도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영리 목적은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가령 공익 목적이거나 혹은 수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서만 된다고 하니까 영리 목적이거나 혹은 심지어 보이스피싱 범죄 목적이라고 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당연히 맞다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번호 변작기 등록제를 이제는 활용할 때가 오지 않았냐. 기업도 활용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이용되는 마당이니 번호 변작기를 편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해야 되고 변작기는 등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형태는 우리가 사실 많이 접합니다. 저에게도 전화가 정말 많이 걸려왔었는데 근데 새로운 유형의 범죄는 좀 이게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070 번호, 해외 전화번호는 이제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인 경우에 받죠. 근데 받은데 새로운 범행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체국 집배원이라는 사람이 전화 와서 고객님이 신청한 카드가 배송되어야 되는데 어디로 배송을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옵니다. 그럼 고객은 그런 카드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럼 집배원은 당신은 명의도용의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사 고객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상담원이 지시한 대로 따르시오라는 통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하셨던 것처럼 지금 방금 통화했던 우체국 집배원이라는 사람도 그리고 카드사의 고객센터 번호라는 것도 모두 거짓입니다. 허위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고객 입장에서는 일러준 대로 고객센터에 전화합니다. 이 상담원은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면 문제없이 저희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링크 주소지를 보내주면 링크 주소를 통하여서 악성 허위 앱이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성 허위 앱이 뭐냐라고 그러니까 의아할 텐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PC나 여러 가지 휴대폰이 고장났을 때 고객센터에 통화를 하면은 고객센터의 상담원들이 원격으로 자신의 휴대폰이나 PC를 조작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쳐주는 걸 하는데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휴대폰이지만 타인이 원격으로 계속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작동시켜서 뭘 하겠습니까? 일단 걸려오는 전화를 중간에 다 가로채서 받아버립니다. 사기범들이. 그리고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고객센터인 것처럼 기망해서 거는 전화는 정상적인 전화번호가 뜨도록 또 막 바꾸어 버리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휴대폰이 낱낱이 타인에 의해서 원격 제어되다 보니까 이 휴대폰 소유자는 전혀 이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주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노출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제까지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도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를 사칭해서 접근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십시오라고 또 안내를 한다고 해요. 개통하는 휴대폰 같은 경우는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고스란히 공개가 돼버리는 거죠. 이러한 수법에 대해서 빨리 알려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로 해 보입니다. 네.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좀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친구나 가족, 지인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신뢰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범죄가 말려들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 보통 어르신들이 범죄에 많이 노출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20, 30대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요? 예, 이 소식을 들으셔도 깜짝 놀라실 걸로 보여요. 20, 30대, MZ세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 이해도 상당히 높죠. 그리고 정보 습득도 상당히 빠른 세대죠. 따라서 노인들, 연세 많으신 모바일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이들만 피해에 노출됐다고 봤는데 정작 20, 30대 MZ세대들조차도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하니 다들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단순한 심리를 하나만 건드는 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유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검찰청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깜짝 놀라고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하는 공포심리를 자극하는 기관 사칭형이 있죠.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당장 돈이 부족하고 빚이 많고 어떻게든 저금리로 갈아타고 싶고 하는 절실함을 노리는 금융지원 빙자형도 있습니다. 또한 교제하지 못하는 외로움을 파고드는 로맨스 스캠도 요즘 많죠. 그리고 스미싱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형도 있는데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속된 말로 쫄지는 않습니다. 겁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사칭형은 잘 안 통해요. 이걸로는 이제까지는 이제 많이 줄었는데 금융지원 빙자형에는 취약한 것입니다. 돈은 부족한 상황이고 빚도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사칭형은 많이 줄었지만 대출 사기,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혹은 금융지원 빙자형은 많이 늘어나 버린 상황이었고 바로 MZ세대 20, 30대들이 바로 이러한 유형으로 많이 폭증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받았던 그런 경험을 소개를 하자면 저는 제가 쓰고 있는 통신사를 사칭해서 이벤트에 당첨이 됐다. 휴대전화를 아주 저렴하게 개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그러냐고 말을 듣다 보니까 제 주민번호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상황을 이끌고 가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싱 범죄 활개를 치고 있다 보니까요. 주민번호까지 범죄 조직에 다 털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최근 피싱 범죄가 다시 활개를 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가 4,0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 들으시면은 주민등록번호도 변경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서야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번 노출된 주민번호를 평생 쓰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서는
재산 피해 또는 우려를 가진 피해자라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를 행안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피해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겪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다 보니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시행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절차를 취하냐면 쉽습니다. 즉 정부24라고 해서 모바일에서 쳐보기만 하면 나오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싶습니다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지 피해를 겪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이 심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라고 인정한다면 번호를 변경해 주는 것인데 이 번호 변경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보이스피싱 범죄에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고자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기도 했는데요. 범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2021년, 2020년 이때만 해도 정말 심각했습니다. 예, 범고도 많았고요. 그랬는데 22년에 들면서 제가 체감하기로도 보이스피싱 기소율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이제 요즘은 좀 이제 한물 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2022년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죠. 새로운 유형이 발생했죠. 최근에 많이 시끄러웠던 것은 리딩방, 즉 주식 코인 투자 리딩방 유인 많이 피해를 입으셨었죠. 비상장 주식 사기 많이 피해 입으셨었죠. 또한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성 앱을 설치하라라는 식의 새로운 방식도 있고요. 또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로맨스 스캠인 거죠. 애정을 빙자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유형과 다양한 유형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 이제는 그 과거에 이야기했던 보이스피싱에 한정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의 합동수사단도 더 이상 이 보이스피싱이 급감하고 있으니 활동을 종결지어야 될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서 1년 정도 활동 기한 더 연장했다고 하고요. 보이스피싱 조직 와해를 목표로 국제공조조직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숙지사항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금전을 요구한다. 이제는 겁먹지 마셔야 되고 먼저 기관에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URL 링크 주소를 보내면서 깔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주소는 절대 클릭하셔는 안 됩니다. 클릭하지 마시고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클릭하시는 게 맞고요. 또한 한번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었다 라고 하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지급정지도 요청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더 첨언을 요청드리면 지급정지 제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인 경우에만 빠른 조치를 취해주는 거죠. 그런데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유인 사건인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빠른 지급정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울며 겨자 먹기를 스스로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가압류 가처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 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범죄도 지금 문제되는 이런 방식 빨리 다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도 정부는 아닌 입법기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게 정말 홀린 듯이 당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피해를 입었다 그렇고 치면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순서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드렸던 지급 정지를 먼저 요청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예,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빨리 등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관할 금융기관에다가 빨리 신고를 함으로써 모든 계좌가 빨리 동결될 수 있도록 지급정지 되도록 요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피해자를 또 막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시는 거죠. 또 이러한 말씀드렸던 악성 앱을 설치하라든지 아니면 투자 리딩방을 유인한다든지 로맨스 스캠을 한다든지 이건 사실 기성세대들이 차마 따라가기 어려운 정도의 수법인 것이죠.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공포심을 자극하는 전화가 온다고 하면 주변인들과 빨리 같이 공유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그 홀린 듯 발생하는 그 사실을 빨리 얼른 잠글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면서 금전 요구하는 경우는 빨리 무조건 거절하셔야 되고요. 기관에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답하시지 마시고 그들이 시킨 대로 따르면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홀린 듯 발생하는 일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수시로 의논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미 이렇게 유출된 정보, 내 생년월일이나 뭐 직장이나 그리고 가족 관련한 정보들을 말을 하면서 좀 피해자가 신뢰하게 상황을 조성한 다음에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검찰, 뭐 금감원을 사칭한다거나 뭐 주식 리딩방, 뭐 데이트 앱 등의 링크가 온다면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 저널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상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